가장 조금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물가를 끈적거리게 만드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골치는 유가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금 가격과 비트코인 동시에 오르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 네. 사실 다 올랐잖아요. 유럽 그쵸. 주식이 오를 이유도 없어요. 냉정히 따지면 저는 요즘 차트 보면서 느끼는데 독일의 바스프라는 화학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화학기업은 다 YTD,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로 현재까지 주가가 다 마이너스인데 8% 상승했거든요. 사실 유럽은 제약이라든가 전통적인 ASML 같은 소수의 어떤 기술 기업 외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유럽 분들한테는 오를 이유가 없는 주식이 더 많다고 보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유동성이 많은 건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로 하여튼 저는 물가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3회 금리 인하를 자꾸 가정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선반영했는데 네. 올해 2회이면 충격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원자재가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약간 좀 두려운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 3번 할 거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금리 인하를 3번을 못하고 2번을 한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저는 3번을 하더라도 25bp씩 못 내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 봐 그것도 겁이 나고요. 25bp를 못 내리는 아니 3번이 될 시장에 수도 충격을 있다. 안 주려고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유가가 80불 초반이니까 뭐 괜찮은데 지금 미국에서 물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뭘까요? 렌트비잖아요. 모기지잖아요. 그렇죠. 집값이죠. 집값이죠. 그 다음에 식료품과 원유 유가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가도 한 20%에서 15%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갤런당 3.5불 정도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자분들은 좀 이해를 돕고자 얘기하면 그게 뭐 얼마나 많은지를 그냥 우리는 리터를 쓰고 있고 그쪽은 갤런을 쓰니까 그것도 헷갈리는 거고. 맞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서울 시내에 휘발유가 한 1,550원 정도 하잖아요. 네. 네. 그죠? 네. 한 1,600원 정도 합니다. 예, 1,600원 정도 네. 하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 1,200원 정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리터당. 어, 그러면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세금을 잘 보셔야죠. 우리는 그 휘발유의 절반이 세금이에요. 유류세. 미국은 네. 아마 3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우리가 미국 산유국이고 그렇죠. 그 나라에서 정제하면 되는 거고 네, 우리는 네. 그거를 쉬핑으로 여기까지 데려와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도 우리랑 비슷하게 가격이 맺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난센스죠. 그리고 그 4불 가까이 간다는 거는 아마 대통령 선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부 상반기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유가 얘기를 본격적으로 네. 해보면요. 지금 JP모건이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간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로 100달러 시대가 다시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100달러에 동의는 하는데 100달러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갈 수는 있다고 보시는. 네, 터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도 그러니까 차트를 잠깐만 보시면 네. 여기 2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진한 청록색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에요. 네. 그럼 보시면 코로나 직후에 급감했던 원유 생산량이 코로나 20년부터 23년까지 계속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좌측을 보면 한 뭐 900만에서 1000만 배럴을 못 생산하던 미국이 최근에는 1300만 배럴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네. EI에서 전망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원유 생산이 좀 둔화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네. 시장도 다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원유 생산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엷은 하늘색인 DUC라고 해서 Develop but Uncompleted라고 해서 미완공 유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미완공 유정이 빠진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원유가 있다는 걸 지질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밑에 있는 게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원유를 발견하면 뽑아내면 좋은데 그 내부의 압력 때문에 뽑는 순간 이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가 발견되면 일단 보관 공사를 하면서 뽑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미완공 유정은 원유가 있는 건 알았어. 이제 돈만 되면 돼. 근데 다만 유가를 보면서 이제 판단해서 뭐 보관 공사를 하면서 한 2달 정도 있으면 원유를 바로 뽑아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2020년부터 23년까지 왜 이렇게 미완공 유정을 소모하면서까지 원유를 많이 생산했을 거라 보세요? 사우디가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네. 사우디는 감산을 계속 진행해왔고 미국은 네. 증산하라고 얘기했던 거고 네. 결국은 미국이 계속 혼자 증산을 해온 거잖아요. 오른쪽 보시면 오펙과 사우디는 보시면 2022년 이후로 계속 감산을 해왔고 미국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이 이제 900만 배럴 수준까지 떨어진 거고요. 네. 이용 캐파는 있겠지만 여하튼 결론은 뭐냐면
미국이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죠. 왜냐하면 미 완공 유정이 별로 없으니까. 네. 네. 이 부분은 더 충격적이고 더 재미있는 건 전력 비축유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네. 전력 비축유는 전시나 비상사태를 대비한 원유인데요. 네. 이게 보시면 특히 2022년, 23년에 많이 소모해 버렸어요. 이 수준 어느 정도냐면 88년도 뭐 죄송합니다. 쌍팔년도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4억 배는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거 채워야 돼요. 근데 못 채우죠. 채우면 유가 올라가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불편한 진실은 지금 공급 사이드는 상당히 타이트해요. 이제 키는 오펙이 갖고 있고 사우디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사우디가 만약에 여기서 감산을 풀어주지 않으면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유가는 100불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어떤 쉔먼트라든가 물류망에 문제가 생기면 100불 터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100불에서 계속 110불, 120불까지 못 가는 이유는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가솔린 재고, 휘발유 재고를 보면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과거 2024년, 24년 모두 이게 감소하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작년 물론 계절성은 있지만 작년부터 특히 최근에 요 지난 청록 23년에 조금 올랐어요, 재고가 이렇게. 네. 이 얘기는 미국의 휘발유 소비가 조금 둔화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가가 올릴수록 소비는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소비가 줄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얘기처럼 공급 사이드 불안 때문에 유가가 상반기에 생각보다 강세라는 점에 동의.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100불 이상을 유지될 거냐는 건 어떤 사건의 어떤 길이나 연속성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다 정도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한 거는 어떤 이슈 때문에 유가가 90불 이상에서 2, 3개월만 유지돼도 3분기 미국의 PCE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악재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사실은. 금리 인하는 6월부터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효과가 나오는 건 연말일 거고 근데 미국의 유로나 식료품 가격이 잘 안 빠지고 스티키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연준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여기서 그래서 미국이 자꾸 중동 평화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빨리 협상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중동의 평화가 지속되지 않을수록 유가는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말한 안보리에서 평화를 빨리 통과시키고 이런 것도 이스라엘은 되게 거부했지만 다 이게 정치적 개선이 돼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셨던 그 조금 전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네. 그게 이제 국제 유가의 단기 급등 가능성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위험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꾸면 제가 저희 하우스가 봤던 건 뭐냐면 사실은 금리 인하가 되면 유가에 사실은 유가를 또 부추기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네. 근데 이제 요즘 사이클에 대해서는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진짜로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제가 1984년부터 저희 하우스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4분면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유가가 강세일 때 많은 점도표로 보면 긴축을 미국이 해왔고 네. 긴축에 따라서 유가가 다시 빠지고 유가가 빠지고 경기가 둔화되면 부양책을 쓰면서 결국은 금리가 인하하고 유가 강세 요 4분면이 항상 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는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지금 코로나가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지금 경기가 둔화된 미국의 고용이 되게 안 좋아야 되는데 이거 사람 언제 자를지 모르겠어요. 고용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정도 난센스고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긴축을 하는데 유가가 약세로 돌아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급 사이드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유가 강보합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인하하면 유가가 또 강세가 될 거냐. 이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 유가는 이미 좀 강보합인데 금리 인하한다 유가가 더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그냥 80불에서 90불로 연말까지 갈 확률이 저희가 생각했던 건 다르게 상저하고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냥 강보합으로 계속 가는 모습일 것 같아요. 다만 예. 경기가 더 좋아지지는 않았으니 그냥 유가는 100불 이상에서 못 가는 더 넓은 레인지로는 80불에서 100불 사이일 거고 좁은 레인지로는 85에서 90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연말까지도. 그래서 겨우겨우 금리 인하를 하는 겨우겨우 금리 인하를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저렇게 많이 쓰게 된 것은 네. 결국에 이제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니까 네, 예. 그 사이에 무리를 해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작년에 유가가 올해보다는 좀 낮았어요. 네. 작년 그러니까 22년부터 보면 22년, 23년은 22년에는 60불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작년 70불 때부터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략 비축률 방출한 거는 일단 오펙은 계속 감산을 했기 때문에 동기간 동안 네. 유가가 감산을 해서 계속 유가의 상승이 두려웠던 거고 또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라도 지금이야 뭐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지금은 금리가 동결된 지가 꽤 됐지만 작년은 거의 금리 인상을 초부터 계속 해왔어요. 재작년부터 그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몇 차 연속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적어도 금리의 퍼우즈, 동결이라는 거에 대한 시그널은 물가거든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유가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한 거예요. 유가를 잡는 게 아니라 유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건데 유가가 안 떨어진 거죠. 정확히 말하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가는 안 떨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미완공 유전을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한 건데 유가는 안 떨어진 거고 결국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상 지금 원유 시장 쪽은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많이 어떻게 보면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이벤트는 아람코가 상장을 사실 작년 말에 상장을 또 원래는 타다월 지수라고 사우디에 상장돼 있는데 네. 일부 지분을 런던에 상장한다 아니 정해진 않았는데 그걸 계속 하려고 글로벌 아이비들이 움직였는데 연말에 어떻게 또 연기됐어요. 근데 올해 또 8월까지 한다는 얘기도 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8월까지 유가를 잡아놓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가가 더 필요한 상황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감산을 쉽게 풀 이유는 없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OSP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아시아로 오일을 팔 때 두바이 가격을 팔지 않고요. 네. 두바이 가격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붙여서 팔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의 약자인 OS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OSP가 프리미엄이 한 3불이라면 그러니까 두바이 가격이 80불이라면 83불에 팔았다는 얘기인데 올해 프리미엄을 1.5불 정도로 낮췄어요. 그 이유가 이제 더 Q를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거는 러시아가 아시아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러시아산 네. 원유가 인디아나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쉽게 안 빠지거든요. 러시아가 물론 러시아를 줄였기 때문에 유럽을 하는 원유를 줄였기 때문에 아시아는 왔겠지만 네. 제 말은 그래서 아시아 MS를 잡기 위해서 사우디는 또 깎아주기도 하는데 근데 절대적인 벤치마크 유가들 그러니까 우리 브렌트라든가 아니면 두바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상승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 사이드에서 계속 우리 쪽에는 유쾌하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네네. 미국이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를 낮추는 재고가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정유주가 날아오를까? 이게 원래 저희 제목이었어요. 네. 올인알다. 아니,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근데 딴 게 아니라 저는 센터장도 하지만 이제 정유화학 쪽에 10개 기업 커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몇몇 기업을 계속 3월달 탐방 갔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 기업들의 1분기 숫자들이나 2분기 숫자가 애널리스트가 컨센서스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거든요.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FN 가이드에 잡혀 있는 1분기에 S-오일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 실적치가 낮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것보다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미 12월 유가보다 3월 유가가 높기 때문에 재고, 인벤토리, 그러니까 재고, 어마어마한 재고와 관련된 손익이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고요. 정제 마진도 4분기 평균 정제 마진이 제 그 계산으로는 14불 정도 했었는데 지금 정제 마진은 16불까지 올라갔거든요. 평균 마진이. 그러면서 마진도 좋고 그다음 재고 손익도 좋아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정유 쪽의 실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화학 기업은 실적이 좀 안 좋은데요. 네. 정유 기업은 오히려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2분기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예. 유가도 오르고 근데 정유주도 좋아지는데 금값도 올라요. 금값이 올라서 요즘 돌잔치에 금 요즘 안 가지고 가시잖아요. 네. 요즘은 근데 저는 일부러 금을 비싸도 사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걸 꼭 줘요.
친한 지인들한테는 아, 네네.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나 살 거다 무조건. 어. 그거는 센터님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아이가 돈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이라는 거는 변치 않는 거였고 연금술사가 생긴 이유도 아시잖아요. 화학적으로 예. 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인류가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한 거고 네. 불변의 어떤 가치로 금을 준 건데 화학적으로 완성체라는 뜻이죠. 금이란 게. 근데 이제 금 가격이 왜 올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이것도 난센스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 제목을 여기 잠깐 이 화면을 보시면 금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금값이 오른 이후로 지금은 전쟁이 더 격화진 건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금을 가격에 올리는 게 여러 변수가 있는데 뭐 금리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해지용도 네. 있고 근데 저희들이 보는 거는 결국은 미 달러에 대한 해치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수요는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지금 올해 선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불확실성을 전쟁으로 보는데 정치 전쟁도 전쟁인가요? 하여튼 대선이라는 부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게 조사해 보니까 밑에 있는 표인데 요 표까지는 일일이 설명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과거 3년간 미 대선이 예정된 해에 금 가격 상승률을 보면 유독 그때 많이 올랐던 거예요. 8.6%로.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1972년 이후 미국 대선 예정된 그 해의 월 평균 금 가격 추이를 보면 그 72년 이후 대선 예정 연도에 갈수록 좀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11월 이후면 오히려 금 가격이 빠지지만 대선 직후엔 빠지는데 대선 직전 2개월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네. 물론 지금은 싱거운 대선이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대선이란 것은 글로벌 팔리시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유죠. 전쟁이 아니라 불확실한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 선거라든가 이란 총선이나 러시아 대선부터 쭉 대선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보는 건 이거예요. 브릭스의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국가들은 화폐 가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죠. 브라질, 러시아, 네. 인디아, 차이나 그다음 이런 기업들을 보면 나라들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지하는 용으로 가장 좋은 게 금이죠. 달러가 약세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뭐 달러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고 전 전문가는 아니라서 달러 가치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올해 달러가 점진적으로 조금은 약세가 될 거라고 봤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미 경기 침체와 맞물리고 그다음에 네, 금리 인하가 인하를 되기 때문에 봤으니까.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씩은 약세가 될 것 같은데 달러 지수가 아직까지는 안 움직이고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금을 사서 그걸 해지하는 게 맞잖아요. 미 채권보다는 맞지 않습니까? 달러를 보여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 중앙은행 순매입 다른 것들은 뭐 보석 매입 기술자가 아니라 여기 중앙은행 순매입이 23년, 24년 좀 늘어 특히 올해 들어서 분기별 이게 분기 기준인데요. 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영향을 줬고 특히 아니 유가가 아니라 금가격에 영향을 줬고 브릭스가 갖고 있는 금 보유 비중도 2021년에 14% 중반에서 지금 15% 중반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네. 금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해지용 수요가 더 많았고 그거는 해지용이 두 가지가 있죠. 리스크 해지,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 해지가 일부 있었을 거고 아까 말한 대선. 두 번째로는 달러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달러 해지용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근데 운이 좋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달러는 강세였고 아직까지 네. 금이 약세일 뻔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도 강세였어요. 에브리띵 랠리라서. 네네. 근데 지금도 금을 안 파는 이유는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할 거다. 그러면 지금보다 달러 지수가 약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은 당분간 강세일 가능성이 있죠. 제 말이 맞다면 금은 네네. 좀 더 강세일 가능성이죠. 달러 가치보단 금 가치가 더 있을 거니까. 그래서 유가도 아마 그런 사연에서는 달러보다는 그러니까 화폐보다는 실물을 갖고 있는 게 맞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유가도 그런 퓨처스 어떤 선물 가격의 변동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금 가격은 아까 말했던 정치적 리스크 해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브릭스라고 하는 그 달러 해지에 대한 목적이 앞으로 좀 더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요 장표는 없는데 그것도 좀 비교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비트코인도 또 금하고 또 이게 대체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지금은 다 오르고 월급 빼고 오르는 건데 우리 월급도 오르지 않았나? 일본도 이제 월급을 올리고 있거든요. 춘투를 통해서. 뭐 한국은 급여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 않은데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금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같이 오르는 국면이
얼마나 있나요? 금하고 비트코인이었고요. 구리는 같이 오른 적도 있죠. 왜냐면 경기가 좋으면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지금 저 구리 가격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구리 가격은 생각보다 못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가장 소외된 원자재 중에 하나는 산업재죠. 메탈 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요즘 2차 전지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니켈이나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메탈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구리 가격도 약세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사회자님께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비트코인과 금은 완전히 대체제가 성격이 있다고 봤거든요. 네. 저 그쵸? 하나는 위험자산, 실물화폐에 하나는 대한 안전자산. 해지가 가상화폐니까. 네. 그리고 실물화폐에 대한 해지가 또 어떻게 보면 금인데 유가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민은 누가 먼저 빠질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이러면 그 뭐 비트코인은 혹시 뭐 안전자산처럼 여기고 있다 뭐 그런 건가요? 뭐 일정 부분 맞지 않을까요? 그게? 어쩌면 지금 달러의 반대가 다 올랐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달러가 달러를 강세지만 해지하고 있는 게 다 오른 거죠. 현재는 달러가 강세지만 약해질 수 있을 때 좋을 만한 것들이 다 올랐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말한 대로 달러의 상대방이 있는 것들은 해지용으로 다 수요가 생긴 거고 네. 그것이 원유든 금이든 아까 말한 비트코인이든 근데 여기서 반대적으로 해지 수요가 있는 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걸 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안 좋은 거 아시죠? 제가 그렇죠. 부동산 저도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다만 저희 부동산 담당자랑 얘기해 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미 좋지 조금 않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달러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아닌 거니까 그럼 결국은 이쪽에 대한 수요는 금리 인하가 맞다면 네. 제가 죄송한데 금리 인하를 한 번 할지 세 번 할지 두 번 할지는 모르지만 인하는 맞을 설마 인하를 안 한다는 건 아마게돈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건 진짜로 뭐 말도 안 되는 증시가 나오는 거고 네.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게 맞다면 지금 그래도 해지 수요는 좀 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늦지 않은 것이다로 얘기가 틀리진 않은 거죠. 아, 네. 아, 만약에 그 달러가 정말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8월 9월이라도 더 대체제의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달러가 조금이라도 꺾이는 모습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힌트를 주는 순간 그것도 확 달러를 쏠릴 팔 수 건데 있다. 무조건. 네. 네. 음. 컨센서스는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금리를 그래도 인하는 하겠지가 컨센서스인데 네, 맞아요. 뱅가드에서 금리를 올해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최근 의견이 나왔어요. 언제 남았나요? 며칠 안 됐습니다. 어제인지. 불안합니다. 네. 아니, 얼마 안- 소수론인데 지금은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아마게돈이라고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지금 주가에 다 반영돼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 하는 예. 거 다 반영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뱅가드는 드러내야죠 지수를. 드러낸다는 주가 하락을 얘기하는 건데. 뱅가드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고 견조하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라 이런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해라는 얘기는 지금 증시가 너무 달아올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강하다. 근데 사실 금리 인하를 주저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에브리띵 랠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랠리가 누군가는 먼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주식시장이겠죠? 그러면 주식이 제일 먼저 멈출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딴 뜻이 아니라 저는 저런 파워를 잘 모르고 그분을.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애널리였고 여기서 이제 원자재하고 화학하고 뭐 2차 전지를 쭉 보았던 사람으로서 보면 벌써 저희가 다음 주 4월입니다. 그럼 6월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려면 5월에 나온 지표를 6월 중순에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과연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가는 스티키가 좀 빠지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인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인하 안 하면 금융시장에 충격이 많다는 건 그 누구보다도 알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안정화시키려고 3번이란 말을 하면서 시장을 달래준 건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순간 난리 나는 거니까 그러진 않을 거고 전 6월 인하는 25피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 다음이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렇죠. 제 불안은 뭐냐면 근데 그 사이에 유가는 계속 90불 레벨을 가고 있고 미국 고용이 더 좋은 지표가 나와 비농업 지표 더 나와버리면 6월 7월의 지표가 딱 나와버리면 네. 이거는 금리 인하를 조금 천천히 합시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네. 저는 뱅가드 얘기에는 약간 동의하지 않지만 그 얘기는 결국은 금융시장의 어느 형태는 작은 충격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근데 그게 다행히 상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상반기는 아닌데 6월에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리해서라도. 근데 그 무리해서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이 알거든요. 지금이 네. 금리 인하를 할 시점이 아닌데 달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아마 투자자들은. 그죠? 네. 근데 지금 벌써 4월이에요. 지금 1월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에브리띵 랠리가 맞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에브리띵 랠리가 장기화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지금은 얘기하고 다음. 그 장기가 1년 이상이라면 전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1년 이상의 그런 랠리는 아닐 거. 차별화될 네. 겁니다. 차별화될 네. 수밖에 없다. 달러는 빠져야 될 거고. 지금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게 이제 구리 가격인 것 네. 같아요. 지금 중국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그런데 왜 구리 가격이 갑자기 상승을 좀 한 올랐죠. 것이냐? 네. 그 3월에 특히 올랐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전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닥터카퍼라고 그래서 산업의 어떤 인덱스 같은 거죠. 산업 경기에. 근데 사실 경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 보시면 중국 내 재고가 이렇게 갑자기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상해 선물 그릇의 구리 재고인데요. 2024년이 얇은 하늘색인데 이게 사실은 조금 5년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잘 보시면. 네. 그죠? 그러니까 재고는 늘었어요. 그럼 가격은 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게 계절성이 있어서 1, 2, 3월에 올랐다가 재고를 쌓는 거죠. 구리 재고를 쌓아서. 그러니까 1월, 2월, 3월에 중국에서 해외에서 수입을 막 해놓고 그다음 막 써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건 동의하는데 유독 좀 높았고 그럼에도 가격이 높은 건 재련업체들이 감산한다고 그랬어요. 재고가 너무 높아서 우리 나 구리 재련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서 수요에 대한 부분 리스타킹보다는 구리를 가지고 이 구리를 뽑아내야 하는 이 재련업체들이 당분간 구리 재고가 많아서 가동률을 줄이겠다 얘기한 거니까 야.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은 좀 아닌 거고. 네. 그게 또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해서 또 하나 하면 그럼 구리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구리는 중국 경기일 거예요. 네. 중국에서도 특히 부동산 경기에 부동산 투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 IT 기업에만 구리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집이라든가 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수많은 전선들. 가장 전기가 전도체가 높은 게 구리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뭐 중국 부동산 경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좀 시간이 걸려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LME 구리에 대한 어떤 재고도 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불리한 거고 그리고 특히 전기차에도 구리가 많이 쓰여요. 네. 배터리에도 사실 네. 당연하잖아요. 네네. 전극용으로도. 근데 지금 전기차 판매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도 동박이라든가 이런 게 다 구리인데 사실은 그렇게 나이스한 상황은 아니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구리는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금을 팔고 구리를 네.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 금 가격 왜냐면 선반영 했을 거니까요. 네네. 금은 이론적으로는 펀더멘털가 내년에 더 좋겠지만 내년에 오히려 상승폭은 1, 2%일 거고 올해 하반기가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금은. 그때 그러면 금을 팔고 이제 9월, 10월부터 구리를 사면 구리도 내년에 좋아지겠지만 선반영해서 연말 내년 초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펀더멘털가 가격 상승은 선행성이 있다는 점은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금은 올해 하반기에 팔아야 되고 그리고 구리는 올해 쉽게 말하면 하반기에 사야 되는 이런 메탈 쪽으로 보면 근데 원유는 죄송한데 올해 하반기까지 85불까지 가다가 내년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중국 네네. 경기라든가 수요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80불에서 90불 요 사이에서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거라서 사고 파는 게 큰 의미는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